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는 6.25 참전용사를 챙기고 한미동맹을 강조하더니 오늘은 돌연 이탈리아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요새 참 바빠도 너무 바빠요, 손흥민 변호사. 일단 갑자기 밀라노는 왜 가는 거예요? 네, 우리 기준으로 이틀 뒤면 이제 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직접 챙기기 위해서 출국을 한 겁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전세기를 타고 밀라노로 떠났는데 현지에서 이제 올림픽을 관람을 하고 또 글로벌 정관계 리더들과도 회동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이런 올림픽은 세계적인 축제이기도 하지만 기업들에게는 거대한 홍보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도 당연히 이 올림픽을 겨냥한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미 밀라노에 있는 한 궁전에서 삼성하우스 개관식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2년 전 파리 올림픽 때를 네. 떠올려 보면은 그때 시상식에서 세계에서 온 그런 선수들이 다 하나씩 갤럭시 스마트폰을 들고 셀카를 찍고 있던 그런 장면들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꽤 효과가 컸다라고 하고 이번 기회 역시도 삼성은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출국하는 사진까지 포착이 됐어요. 이제 물론 근데 여기 이제 밀라노로 가는 게 김현주 평론가님. 그 업무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요. 특히 올림픽이 과거에 이제 선대 이건희 회장 하면 스포츠 광으로 또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각별한 이벤트다 보니까 그런 의미도 좀 남다랐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가는 게. 그렇죠. 삼성이 올림픽을 후원해온 역사는 하루 이틀이 아니죠. 네. 더군다나 그 선대 이건희 회장의 경우는 스스로도 스포츠 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애정이 깊었을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약 40여 년째 이 올림픽 후원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레슬링 부분을 굉장히 애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는 그 일본의 프로레슬러 그러니까 한국계이기도 하지만 네. 프로레슬링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역도산 선수를 직접 찾아가 만날 정도로 굉장히 레슬링을 좋아했고 그래서 레슬링 협회장을 맡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슬링 역사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세계 수준으로 올리는 데도 기여를 했고요. 1996년 IOC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에는 유치에 상당히 공을 들여서 결국 2011년 평창이 삼수 끝에 개최지로 결정되게 된 때에는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스포츠 광이었다가 저렇게 모국에서 동계 올림픽을 열게 됐다 이런 사실을 듣고 참 이제 감격스러워했다는 겁니다. 당시 또 이런 소감을 남겨서 화제였죠. 전부 날들어 수고했다 그러는데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거고 나는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사실 근데 보통 이건희 회장 하면은 좀 차가운 모습을 많이 기억을 하기는 합니다만 올림픽 개최되고 이제 눈물까지 흘렸다는 거예요. 좀 새로운 모습이에요. 아마도 그동안의 노력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이건희 회장은요, IOC 위원 자격으로 동료 위원들을 1대1로 물밑 접촉해서 직접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올림픽 유치를 앞둔 1년 반 동안 모두 11차례, 그리고 총 170일간 지구 5바퀴를 돌 거리인 21만 킬로를 이동하면서 평창을 알렸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한국 스포츠계의 황금 시대를 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삼성과의 좀 복합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유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어제는요. 이 전혀 다른 곳인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말이죠. 어디 해외 갈 걸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 아예 당연히 최근에 그 이재용 회장의 행보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굵직한 일정만 봐도요. 뭐 이건희 컬렉션 갈라쇼 갔다가 청와대 기업 간담회 갔다가 아니 뭐 보면은 국방, 문화 이번에 그러니까 스포츠까지 외교관 역할을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거의 1인 다역 수준이에요. 그렇죠.
이쯤 되면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이야기 더해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이건희 컬렉션 갈라쇼에 참석을 해서 그야말로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또 6.25에 참전했던 용사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을 예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문화 교류가 어느 정도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강조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방금 전에도 보셨습니다만 어제는 그 청와대 기업 간담회 일정에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일정이 있는데도 이렇게 오셨다면서요 하니까 당연히 와야죠라고 대답을 하면서 네. 기업의 투자 확대 또 채용도 더 챙기겠다라는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오늘은 또 밀라노 행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4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삼성과의 스포츠 외교 그 전통을 잇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또 이렇게 밀라노를 찾게 되는 이재용 회장 소식까지 3개 이야기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엔 대중문학의 소식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천금 같은 아들이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가며 50번의 수술을 받던 시간,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우 이덕화 씨가 돌아가신 아버지 원로 배우 이해춘 씨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드러낸 겁니다. 서정민 변호사.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때문에 쇠약해져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아픔을 고백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 이덕화 씨가 어제 방송된 한 예능에서 20대 시절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977년 25살 때 그러니까 한국의 제임스 딘이다라고 불리면서 거침없이 인기를 구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10톤짜리 만원 버스에 이덕화 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깔려 들어가서 60m를 끌려가는 그런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참혹했는지 당시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허리띠만 남았다라고 하고 또 가죽 재킷도 입고 있었는데 몸만 남을 정도로 상당히 큰 사고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50번 넘는 수술도 받고 또 장을 1m 이상 절제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때 예. 이제 동료들이 문병을 왔었는데 얼마나 상태가 심각했던지 문병을 왔다가 미리 조의금을 걷고 묵념을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또 하나 다른 문제, 예. 당시 이덕화 배우의 아버지 이해춘 배우의 몸 상태도 좋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전에도 혈압으로 쓰러져서 네. 휴양을 하면서 조금씩 그나마 몸이 좀 좋아지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아들이 이런 큰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죠. 돌아가실 때는 이덕화 배우의 바로 또 옆방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서 그래요? 한탄을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앓고 계셨던 그 병이 이제 호전이 됐다가 큰 충격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셨을 만큼 어떻게 보면 당시 그 이덕화 씨의 상태는요 굉장히 위중했습니다. 난 교통사고로 죽었었어, 자기들은 잘 모르지. 정말 들어가서 오늘 한다고 그러고 중환자실에 14일 만에 깨어났어. 그러니까 매일같이 집에 식구들 가면 오늘이고입니다. 그래서 14일 만에 깨어났다. 그리고 3년 병원에 있다가 그래서 나는 그 가운 입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존경심 있는 사람이야. 조회사 대학에 죽은 놈까지 살려줬는데 뭐 거기다 입대까지 살게 해주잖아. 반세기를 얼마나 좋아. 아들의 생사를 넘나드는 그 고비 앞에서는 약해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해춘 선생님 얘기를 조금 하면은 김은주 평론가 그 굉장히 강렬한 또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1950년대에서 70년대 우리 영화의 황금기라고 불리우던 시절 그때는 이제 외화에 대비되는 이름으로 방화, 나라방자를 써서 우리 영화를 방화라고 방화, 불렀었거든요. 예. 그때 얼마나 다작이 됐었던지 아침에 유명 배우들은 다른 영화를 찍다가 오후에는 또 다른 영화의 촬영에 참여하는 등 이런 일화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고 이해춘 씨의 경우에는 악역 전문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빌런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었고요. 당시에는 악역이라는 표현보다는 성격 배우다 이렇게 많이 불리우기도 했었습니다. 배우, 예. 300편이 넘는 영화에 촬영했는데 악역이 아니었던 영화는 딱 2편 뿐이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단체 관람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나오는 작품이면 그 영화는 좀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보통 뭐 예. 탐과 놀이, 간신배, 뭐 난폭한 이런 역할을 주로 맡았었다는 그런 후일담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강한 아버지가 사실 그대로 또 쓰러지게 되셨으니 아들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싶습니다. 아들은요 아직도 그 고통을 차마 짐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고 사고가 난 버스가 10톤. 그리고 이덕화 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400kg인데 그 400kg 오토바이가 10톤 버스 아래로 이렇게 깔려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 내일 한다 그러죠. 정말 죽는 날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시고 아버지는 좀 병환이 숙한이 계셨는데 본인도 모르게 소변을 보실 정도로 아들의 그 모습에 끔찍한 모습에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또 이해춘 선생님이 돌아가신 그때 연세가 60이 채 되지 않은 연세였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들은 좀 더더욱 그리움에 사무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해춘 씨는 아들 이덕화 씨 사고 이후에 1년 정도 동안 자신의 병도 잊은 채 아들 병간호와 사고 수습에 몰두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덕화 씨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할 무렵에는 네. 함께 입원해 있던 아버지 이해춘 씨가 갑자기 홍수 상태에 빠져서 향년 58세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유서 한 장 남기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덕화 씨는 아버지 빈소에서 차마 절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몸이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아버지께 마지막 절도 못 드렸다 이렇게 눈시울을 네. 붉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덕화 씨가 어느덧 아버지 그 연세를 또 한참 넘어서게 되셨어요. 누구나 아시겠지만 그 이덕화 씨는 또 굉장히 소문난 낚시광이시죠. 그래서 이제 전국 팔도를 안 돌아본 낚시터가 없다고 하는데, 근데 아직 딱 한 곳 못 가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게 좀 사연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아버지가 별세하시기 전에 요양을 하신 곳이 강원도 화천에 있는 8호호 인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덕화 씨가 사고 나기 전에 예. 쉬는 날마다 음식을 싸서 아버지를 찾아뵈었었는데 평상시에 굉장히 엄하고 무뚝뚝했던 이 아버지가 실은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오는 날이면 미리부터 모시적삼에 풀을 먹이고 흰 고무신을 파랗게 닦아놓을 정도로 준비를 그래요? 하셨었다고 예. 해요. 그러나 막상 또 얼굴을 마주치면 별일 없냐 이런 대화밖에는 없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낚시를 하던 중이면 정말 그 성치 않은 팔로 배를 노를 저어가지고 커피를 가져다 주시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잡고 가신 후 4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는 차마 그 8호호에는 가보질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덕화 씨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그 아버지에게 한 대 맞으면 이 대청마루까지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좀 엄격했다라고 또 기억을 하시곤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얘기 들어보니까 사랑도 참 많이 받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본인도 이제 본인의 아이들한테 꼭 해주겠다면서 다짐한 원칙이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굳게 마음먹은 게 딱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이들 운동회는 절대 빠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이었습니다. 운동회. 이제 이덕화 배우에는 아들 그리고 딸이 5년 터울로 네. 있고 또 같은 국민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년 동안 계속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운동회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죠. 같이 있던 아들 역시도 그 말이 맞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셨다면서 이덕화 씨가 이런 다짐을 꼭 지켰다라고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움이 또 진하게 남은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경찰이 강제 수사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강선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이 녹취가 세상에 알려진 지 2달여 만입니다.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강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예 이게 정말 이런 사람이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서정민 변호사, 그 경찰 수사로 따져보니까 이게 한 38일 만에 첫 신병 확보를 이제 시도하게 된 건데, 이 얘기인즉슨 이게 그 공천 헌금 의혹의 사실관계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됐다 이런 뜻일까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라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혐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수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이렇게 영장을 신청했다라는 말은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고, 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전 서울시 의원 또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의 그런 진술들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 소환 이후에 이틀 만에 영장을 신청했다, 이 말은 각각의 진술들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충분히 따져봤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9시쯤에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이 영장에는 일단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또 배임수재죄가 적용이 됐다라고 하고 이 김경 전 CEO에 대해서는 배임증죄죄가 적용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격지심이었어요. 근데 뇌물죄는 그럼 빠진 건가요? 일단 경찰이 당연히 특가법상의 뇌물죄 혐의를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공천 업무라는 것, 이것 자체가 국회의원의 공무가 아니라 결국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이 당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수재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1억 원이라는 그 금품 액수를 기준으로 보면 양형 기준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배임수재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에서 4년 정도의 기준이 있고 뇌물수수는 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당연히 뇌물죄가 양형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럼에도 일단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배임수재만 적용한 것은 만약에 무리하게 뇌물죄 법리를 적용하다 보면 사실 이 영장 신청 자체가 검찰에서 반려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법원에 가서 영장이 아예 기각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아마 뇌물 혐의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적용 법조가 바뀔 가능성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명확한 이제 혐의를 적용해서 일단 신병 확보부터 하겠다 이런 게 경찰의 전략으로 읽힙니다. 영장이 청구가 된다고 해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남습니다. 심력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합니다. 영장 청구되면 불체포특권 포기하실 의향 있습니까? 바로 강선우 의원 얘기입니다. 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요. 이제 앞서서 들으신 것처럼 불체포 특권 혹시 포기할 의향이 있냐 이런 기자의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그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이제 검찰이 만약에 이제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요. 22대 국회에 들어서 4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셈인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강 의원이 앞서서부터 보셨다시피 지난 3일에 2번째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기자분들이 이제 묻지 않았습니까? 체포 동의안이 오게 되면 불체포 특권 어떻게 행사하실 건가요?를 물으니까 특별한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표결을 하는 것은 이제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민주당 내에서의 기류를 읽자면은 강 의원에 대해서 좀 그렇게 여론이 좋지는 않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또 같은 의원 입장에서 또 감싸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감쌀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향후에 영장이 이제 청구되게 되면은요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게 되면 이것이 이제 다시 국회로 송부되게 됩니다. 그러면 표결로서 체포동의안 의결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강 의원의 최종 구속 여부는 아무래도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국회의장은 이 체포동의안 요청안을 받게 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후 개회되는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됩니다. 네, 또 관련 소식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특별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두 사람이죠. 바로 이 두 사람, 빌 게이츠와 트럼프입니다. 그런데요, 빌 게이츠는 후회를 하고 트럼프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의혹을 두고 전혀 다른 두 개의 반응을 나타낸 건데요. 일단 빌 게이츠부터 짚어볼게요. 빌 게이츠가 후회를 한다뇨? 이게 무슨 말이죠? 억만장자 성범죄자죠. 앱스타인을 만난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라고 고개를 숙인 겁니다. 빌 게이츠가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앱스타인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라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앱스타인의 카리브해 섬을 방문하거나 여성들과의 관계에 관여한 적은 없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앱스타인으로 시작된 성 관련 의혹이 이제 본인을 휩싸니까 이거는 좀 부인을 하지만 친분이 있었던 건 맞고 그런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 이렇게까지 밝힌 거야. 아니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라고 밝힐 만큼 대체 그 앱스타인이 누군데요? 네,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기업인이자 또 금융인이었습니다. 이 앱스타인은 미성년자 수십 명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혐의로 체포가 됐었고 2019년 감옥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 정재계의 핵심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혹들 때문에 이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라는 그런 요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고 작년에는 이런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역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에 지금까지 최대 규모의 그런 수사 자료가 법무부에서 공개가 됐는데 300만 쪽의 문서 그리고 사진 자료 18만 장, 영상 2,000개 등이 대중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명인들의 이름들이 쏙쏙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인 거죠. 이제 파일 내용 중에서 앱스타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메일
그리고 빌 게이츠의 그 내용에는 이제 빌 게이츠가 러시아 여성들과 관계를 가진 뒤에 성병에 걸렸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이걸 당시 부인에게 숨기려 했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앱스타인에게 빌 게이츠가 아내 몰래 투여할 수 있게 항생제를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또 이메일 삭제까지도 요구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져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혹들에서 지금 빌 게이츠는 부인을 하는 거네요. 친분 관계는 인정을 하지만, 근데 이제 문건이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물론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유명 인사들이 오르내리는 만큼 세계적으로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현직 미국 대통령 트럼프까지 얽혀 있고요. What would you say to the survivors who believe You are the worst reporter. No wonder CNN has no ratings because of people like you. You know, she's a young woman. I don't think I've ever seen you smile. I've known you for 10 years. I don't think I've ever seen a smile on your face. I'm asking you about survivors You know why? of Jeffrey You know Epstein. why you're not smiling? Because you know you're not telling the truth. 그간에도요. 그런데 트럼프가 사실 유독 이 앱스타인 관련 질문에는요. 분노를 참지 않았습니다. 인신공격은 기본이고 이런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If there's nothing incriminating in the file, Venezuelans are why are you acting as if 자, 이렇게까지 발끈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바꿔 생각하면 트럼프를 향한 이 의혹이 트럼프에게 영린이라는 얘기네요. 글쎄 그 분노의 이유는 트럼프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작년 12월에 여러 사진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젊은 시절 앱스틴과 함께 있는 트럼프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었고요. 6명의 여성들과 서 있는 사진, 또 긴 머리의 금발 여성과 앉아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을 뿐 아니라 트럼프의 캐리커처가 그려져 있는 성인용품 사진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이것은 미 하원의 감독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트럼프 관련 사진들을 추가로 공개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압박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트럼프는 마가 진영의 핵심 인사인 그린 하원 의원이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하자 반역자라면서 결별을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일종의 본보기를 삼아서 일침을 가한 것이라는 이런 해석도 나오기까지 했는데요. 또 일론 머스크가 있죠. 일론 머스크 역시도 한때는 트럼프와 굉장히 사이가 좋게 지냈다가 한동안 좀 틀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앱스타인 문건에 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형 폭탄이 떨어질 시간이라고 하면서 그 문건에 트럼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공개되는 이유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것이죠. 이 앱스타인 사건은 하지만 이번 공개 문서에서 트럼프의 이름이 수백 번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민주당과 반트럼프 진영이 고대하듯이 구체적인 물증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뭔가 트럼프와의 결정적인 한방 이런 물증 같은 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 거군요. 미 법무부의 공개 파일이 그럼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는 한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또 해외 소식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속 10m. 그러니까요. 100m를 10초 만에 주파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휴머노이드 중국 로봇 이른바 볼트라는 게 공개가 된 겁니다. 아니 관절 구부리는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빨라요? 네,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기술이 발전을 했는지 또 왜 이름을 우사인 볼트와 같은 볼트로 지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 달리기 시합이 진행이 됩니다. 한쪽은 바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볼트, 그리고 또 다른 쪽 사람은 설립자입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런닝머신 위에서 이 뛰고 있는 두 존재는 일단 속도에 따라서 서로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오른쪽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초속 5m 정도를 넘어가자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직전까지 갔는데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초속 10m까지도 안정적으로 우직하게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특수 효과라든가 가속 장치 같은 것들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업체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저 정도로 달리면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고 잘 달려요. 보면은
장윤주 변호사님. 네. 춤추는 로봇은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되는 거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을 넘는 정도에서는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볼트의 제조사 미러미의 창업자는요, 네. 이렇게 자신만만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로봇 볼트가 치타의 생물학적 한계인 초속 30m를 뛰어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육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을 치타라고 네. 하는데 언젠가는 치타하고 로봇이 오. 경주하는 모습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입니다. 사람은 저렇게 넘어지는데 로봇은 넘어지지 않네요. 아니 이렇게 기술이 무섭게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영상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아직은 좀 엉성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됩니다. 바로 이거요. 지금 보면 볶음밥을 만드는 로봇인데, 자 보면은 볶음밥을 뚝 떨어뜨리더니 저거를 밟고 그대로 또 미끄러지는, 아이고 꽈당하는 저런 로봇까지 있는 겁니다. 근데 저게 가격이 1억짜리라고요. 그렇습니다. 1억 원이 넘는다고 하죠. 주인이 요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 기름이 섞여 있는 미끄덩하는 재료를 밟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로 넘어지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형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볶음밥 요리를 하다가 예.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유리에 저렇게 거울에 대뜸 뛰어가는 모습, 그리고 아기 침대에 돌진하는 모습. 그러니까 아직 로봇이 가사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또 다른 그 중국 휴머노이드 시연 행사에서 보면 이거요. 걷는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서 있는 모습도 인간과 상당히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감탄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손을 아유, 들어서 예. 관람객들에게 인사하려다가 그만 옆으로 기우뚱하면서 그대로 고꾸라지고 맙니다. 그렇네요. 아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엉성한 모습도 있지만 아까 달리는 걸 보니까 또 굉장히 진화 속도가 빠르다. 우리도 예의주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에 온라인에서 아주 화제가 된 사진 한 장이 있어서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띄워드릴까요? 이 사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개도 해드렸지만 여기가 대치동이고 저게 캠핑카로 보인다 이런 주장이에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대치동에 캠핑카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저 캠핑카가 왜 등장을 했을까요? 지금은 대치동이 방학 특강 시즌입니다. 그런데 방학 특강이라는 게 이제 이 과목 듣고 저 과목 듣고 하다 보면 네. 시간 중간에 이제 뜨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어디 이제 사람이 붐비는 데 가서 대기하기도 좀 뭐하고 또 아이가 피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저렇게 캠핑카에서 잠도 잘 수 있고 아니면 밥도 먹을 수 네. 있고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캠핑카가 등장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온라인 글이 올라왔고요. 지금은 이 글이 삭제된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거 이제 세워놓다 보면 사실 과태료를 맞을 그쵸. 수도 있고 예. 불법 주차의 소지도 있는 것인데 이 대치동 주변에 뭐 원룸이라든지 어떠한 휴식 공간을 찾기가 더 힘들고 비용적으로 더 비싸다 보니까 차라리 저런 선택을 한 것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도 나옵니다. 차라리 뭐 과태료가 싸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캠핑카를 저희가 직접 열어볼 수 없으니까 진위업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까지 도울 정도로 지금 대치동이 시끌시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하게 또 대치동 학습 컨설턴트 우리 이병우 소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일단 궁금합니다. 이런 좀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대치동에? 저도 이거 언론에서 보고 예. 실제 가봤어요 오늘. 아 그래요? 네, 음마사거리 가서 있나 이렇게 봤더니 이제 다 없어진 거죠. 뭐 보도가 나와서 그랬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보니까는 뭐 새로운 장치도 붙었더라고요. 뭐 그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무슨 장치도 붙었고.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요새 그 캠핑부터 시작해서 자전거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골프 이런 유행했던 게 지면서 네. 캠핑카 업체들의 고육지책
마케팅도 연결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래요? 예. 들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데 이런 식으로 캠핑카도 최근에는 등장했지만 뭐 다주택 빌라를 통해 가지고 예. 거기를 얻어 가지고 아이들이 방학 특강을 듣는다든지 최근에는 뭐 업체들까지 껴가지고 아예 그냥 호텔에서 투숙을 시키면서 대치동 호텔이요? 수업을 라운드를 시키는 경우도 빈번하죠. 그게 뭐예요? 호텔을 업체를 끼고 한다니, 그러니까 업체가 뭐 알선해주는 그런 건가요? 학생들 지방 학생들 모아서 예. 호텔을 잡아놓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하루 종일 대치동 방특을 듣게 해주는 거죠. 아, 그거를 이제 학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업체가 대신해준다. 그렇죠. 진짜 그런 트렌드까지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러면 좀 현장에서 눈에 띄는 사교육 트렌드 이런 건 좀 있나요? 어때요? 최근에는 이제 그 지역 의사제나 지역 인재 전형 등등 때문에 빨리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방으로 짐 싸서 내려가는 학부모님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지방으로 아예 내려가요? 지금? 예, 지방에 내려가서 거주 기간이라든지 학교를 다녀야만 그 전형 방식에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의대 관련은 목적으로 이렇게 이사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숙학원이라든지 기숙사로 보내버리고 싶다. 예, 이게 부모님이 낳을 때는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는 계속 예쁘긴 예뻐요. 극단적인, 그래서 밑에 자막에 지금 극단주의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이제 좀 내 눈앞에서 안 보이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지방의 학교로 보내버리고 싶다. 일종의 약간 사랑하는 자녀의 귀향. 하는 식으로 시키시는 부모님들도 꽤 많이 있어가지고 기숙학원이라든지 이런 캠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실이 정말 이렇다니까 아까 그 캠핑카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더 따져봐야겠지만요. 그런데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한번 볼게요. 최 박사님 모셨으니까 이게 이런 거를 단순히 이제 부모들의 정성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좀 이면에 깔린 그 부모들의 심리는 뭘까요? 뭐 지극 정성일 수도 있긴 있죠. 사실 근데 이제 여기에도 돈이 있느냐 없느냐 경제적인 게 좀 바탕이 돼줘야 되고 저는 실제로 방배동에 지금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을 하는 데를 제가 가봤어요. 그러면 지방이나 뭐 서울에서도 거기다 기숙을 시키면서 학원은 저 대치동에를 또 셔틀로다가 데려다주고 데려다주고 또 밤에는 또 과외를 시키고 식사도 다 제공해주고 근데 비싸죠. 근데 정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는 우리 아이가 그 정말 이 시대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그 무리에만 넣어놓으면 함께 가지 않을까라고 자연스럽게 같이 가지 않을까. 아이들의 고생은 둘째치고 돈은 들이대 나중에 정말 훌륭한 자식이 내가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자식이 돼서 돌아오길 바라는데 잘 되면 좋은데 그 와중에 또 삐뚤어지거나 거기에서 그 무리를 못 따라갔을 때 이제 좌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불안해서 보내는 건 뭐 확실하지만 그게 다 잘 되리란 법은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패키지까지 등장할 정도로 얘기를 해주신 걸 듣다 보면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때와는 좀 다르다. 많이 달라졌다, 교육 현실이.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우리 지금 교육의 현 주소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변해가네. 지금 음악이 나오죠? 달라진 교육 풍속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뭘까요? 수학여행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죠.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현장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인내심과 협동심, 호연지기를 키우는 어린이들은 모처럼만의 부모님의 품을 떠나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뭐 수련회도 가면은 막 조교도 있고 저는 그랬던 기억이 나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 수학여행 하면은 원래 제가 가장 많이 가는 데가 경주잖아요. 요즘은 어때요? 요새는 뭐 저기 아이비리그 투어. 예,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의 어떤 그 저 실리콘밸리 투어 이런 거 가면 아예 미국으로. 예. 아이비리그 상당히 비싸겠는데요. 그럼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뭐 요새 또 달러도 비싸가지고 여러모로 비싸죠. 그런데 자, 일단 최 박사님한테 향수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하면은 아니 사실 원래 수학여행 가면은 전 제일 기억나는 게 버스 맨 뒷자리에 원래 잘 나가는 친구들이 또 앉잖아요. 그렇죠. 가면은 누가 타냐 그거 가지고도 경쟁이 사실 치열했어요. 경주를 제가 가본 세대예요.
네. 경주를. 지금은 수학여행을 거기로 많이 안 가고 뭐 다른 지역으로도 가고 체험학습으로도 가고 미국 외국도 가고 그러는데 네. 우리 때는 뭐 거의 대부분 경주였어요. 경주, 동해안, 네. 경주, 부산인데 그리고 가게 되면 버스에 이제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정말 서열이 약간 정리되는 것 같은. 저도 그러니까요. 중학교 때는 뒷자리에 앉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뒷자리에서 좀 밀렸어요. 아, 뺏기셨어요? 뭐 뺏겼다기보다는 뭐 자연스럽게 밀리죠.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네. 근데 왜냐하면 그런 경쟁에 또 치이는 것도 싫으니까. 근데 이제 뒷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보면 아 그래도 뭔가 그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 요즘하고 좀 다르게. 근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경주 가서 토암산 가서 일출 보고 물론 첨성대도 보고 네. 불국사도 가지만 밤을 새우고서 잠도 못 잤는데 토암산에 그 울렁거리는 그 차를 타고 올라가서 새벽에 일출. 그렇죠. 네. 근데 평생 한 번이었어요. 아 그래도 기억이 남아요. 아직 그 일출의 기억이 생생하시군요. 그렇죠. 그 와중에 몰래 여학생 온데 그 다른 여관 찾아가서 뭐 이제 장난치다가 물벼락도 맞고 뭐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유스 호스텔도 많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저도 뭐 경주 가긴 했었는데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우연찮게 방팅의 맛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방팅. 방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부산 소재 대학교 여자 대학생분들 하고 저희 그 방팅을 했던 기억이.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어, 때였습니다. 그랬군요. 방송 나가도 되는 거죠? 그런 일탈을 좀 대화만 하셨던 했습니다. 걸로. 대화만 네. 잘. 따라하시면 안 되는 그 일탈. 선생님이 아주 조숙했던 것 같아요. 네, 저 뒤에 앉았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뒤에는 앉아서 잘 나갔던 그런 학창 시절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누군가한테는 좀 평생의 추억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평생 좀 아쉬움으로 남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학여행이라는 게. 화려한 스타들도요. 이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좀 추억이 없어서 아쉽다 이런 목소리를 내놓기도 합니다. 나도 저기서 내 또래들처럼 놀아보고 싶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수학여행도 안 가고 놀이를 불렀구나. 나 대학 들어가자마자 바로 방송에 들어가지고 애들하고 뭐 어디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수학여행도 못 가보고 나는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자, 사실 이제 연예인들은 연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학여행을 못 가서 이제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수학여행이 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다고 해요. 아 있었죠. 지금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미국을 간다거나 어디 뭐 호텔로다가 수학여행을 가면 한국만 가도 60만 원, 70만 원씩 그렇죠. 내야 되고 예. 뭐 자율 사립고는 우리 아들도 거기 다니지만 등록금도 내야 되고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더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훈훈한 것도 있었어요. 반에서 십시일반 이렇게 해서 걷어서 같이 가는 것도 친구들을 있었고 도와주고. 그런 문화도 있었고 네. 얼마 전에 윤방부 교수님이라고 가정의학과의 아주 원로이신 선생님이 나오셔서 어려서 가난해서 수학여행을 못 갈 판이었는데 가게 됐더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 3명이 모아서 그걸 내줬더라. 나중에 그런 감사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관계가 좀 미묘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분은 뭐 한 분인가 두 분은 돌아가셨는데도 얘기를 안 했다. 그러나 너무 고마웠다. 그런 훈훈함도 있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이 수학여행이라고 하면은 뭐 거의 일장연설이에요. 이 정도로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이 수학여행이 아니 양재희 변호사님. 최근 요즘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안 가는 추세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수학여행이라는 게 사실 잠을 자고 오는 거잖아요. 뭐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놀다가 뭐 체험도 하고 이렇게 오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변화라고 한다면 비숙박 수학여행을 가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조금 뜨인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경우에는 또 학부모의 경우에는 가고 싶다라고 하지만 이 정작 이러한 수학여행을 이끌고 가셔야 되는 교사들이 이거는 좀 선호하지 않는다. 혹시나 모르게 내가 책임져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낮 시간에 잘 즐겁게 생활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귀가하는 것으로 비숙박을 더 선호한다라는 여론조사가 이제 있기도 했어요. 그걸 보자라고 한다면 너무 이제 이 안전사고라든지 책임이 커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교사들의 부담이 너무 커져서 조금 이러한 트렌드도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아까 그래픽 다시 한번 보면은
교사의 동의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타나요. 4.6%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경우에는 그래도 네. 아이들의 경험을 위해서 80% 넘는 응답이 그래도 가는 게 낫겠다라는 네. 것인데 교사들의 경우에는 5%도 채 안 되는 비율이에요. 그 이유가 뭐 하나 꼽자라면 2022년도에 초등학생들이 이 수학여행, 단체로 여행을 갔다가 한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돼서 실제 유죄 판단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교사는 나는 다 열심히 하고 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법적인 처벌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민사적인 책임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도 아이의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손해배상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네. 관련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 박사님,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책임을 떠안아야 된다라는 공포심이 좀 생기는 거고 그렇죠. 아이들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추억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수학여행을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이 사라지는 건데 낭만이 좀 사라진다라는 생각도 들어. 이게 이제 커가는 아이들의 정서에는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막 더불어서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 또 뭐 어디 여행을 가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극복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다 사회성이라든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려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느끼게 될 수도 있고 추억도 만드는 거지만 근데 또 시대의 흐름을 또 거스를 수는 없는 게 아이들이 원하는 게 좀 니즈가 욕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어디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설문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 욕구에 따라서 저도 사실은 좋은 추억들이 저희는 막 연수 가갖고 수련회 가가지고 죽음의 체험 같은 것도 막 했었단 말이에요. 죽음의 체험? 그래갖고 유서도 쓰고 촛불도 켜놓고 막 유서도 쓰고 관 속에도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그런 추억들이 삶에 다시 태어남에 대한 뭐 생각도 한번 하게끔하는 쇼킹한 그런 것들인데 돌이켜 보면 그리고 막 농부들이 성공해서 뭐 농사진 이야기들도 막 이렇게 사례를 듣고 그러면 요즘도 저는 음식 버리는 거하고 집사람하고 갈등이 조금씩 있어요. 아깝다 이거야. 그때 그런 때에서 그런 배운 추억이. 것들이죠. 저렇게 이제 훈련하면서 뭐랄까 동기부여도 좀 키우고 저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죠. 저렇게 했던 거 저도 기억이 나요. 사실 저 때는 저 교수님 너무 무서웠어요. 저 빨간 모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저보다 어린 또래인 것 같은데. 자, 다음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수학여행 얘기를 했다면 또 있죠. 바로 뭐가 뜰까요? 과외 얘기입니다. 우선 과외는 아니 양지민 변호사, 대치동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필수 코스가 생겼대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치동의 경우에는 뭐 워낙 학원도 유명하고 그리고 뭐 과외들도 굉장히 즐비하게 잘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정부의 이제 압박 때문에 사실 과외가 잘 행해지지 못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뭐 빌딩 개념으로 이렇게 과외방을 만드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과외도 사실 과목별로 다 나눠서 이것을 컨설팅을 통해서 다 체계화돼서 이루어지는 트렌드도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필수 코스라는 게 그래픽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허리가 굽는 느낌이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필라테스를 하면서 몸이 펴진 것 같다. 같은 반 25명 중 9명 정도가 필라테스를 배우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테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대치동에서 좀 뭐 필수 코스처럼 자리 잡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뭐 여학생들 상담하면 거의 대부분 뭐 필라테스는 당연히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수영은 당연히 좀 배우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클라이밍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악기라든지 뭐 승마, 펜싱, 양궁 이런 것까지도. 그런 것까지? 제가 경험한 상담 사례에서 최대치는 카트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카트 레이싱. 요 친구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걸 할 수가 있나요? 예. 그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하는 친구도 봤어요. 그래요. 아니 양궁, 펜싱도 놀라운데 카트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교육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이것도 역사가 꽤 깊습니다. 한번 돌아가 볼게요. 1971년입니다. 동아일보 기사 한번 볼까요? 과외 수업, 인류병 학교 불신이 낳은 교육 올빼미다라는 71년 4월 3일 기사 저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해입니다. 1972년 한번 볼게요. 제목부터 굉장히 셉니다. 눈이 나빠진다. 중고생들이 지나친 입시 준비와 학교 환경 탓에
형편없이 시력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요. 1980년대 들어서는 초유의 사교육 억제 정책이 등장했습니다. 들어볼게요. 교육 정상화와 과열 과외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각종 과외 공부를 일체 금지한다는 내용의 국보위 발표가 있자 자,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과외가 금지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학원가가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굉장히 유례없는 혼란에 빠지기도 했는데 양 변호사님. 근데 이런 정부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수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그 교육열, 과외 욕구 이런 거는 막을 수 없었다예요. 그렇죠. 옛날에도 사실 교육열이 워낙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막아도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과외를 하는 고속도로 과외라든지. 고속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과외가 규제가 됐다 보니까 집에서 하면 혹시 들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차량에 탑승을 해서 차로 이동하면서 차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멀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면 아예 입주를 해서 아니 너 여기 사는 친척이에요 라고 해서 아예 과외를 하는 입주 과외가 성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과외방을 엮어서 하나의 이제 집을 지어서 방을 여러 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수익이 또 어마어마해서 예. 당시 돈으로 사실은 뭐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이렇게 벌어들였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뭐 600만 원 가량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몰래 이렇게 과외를 하는 게 성행을 했었고 그때 혹시나 단속반이 들이닥치게 되면 옆에 있는 비밀의 문으로 또 이렇게 나가서 그래요? 네. 학생들을 빼돌리는 또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교육열은 사실 막을래도 막을 수가 없겠죠. 근데 아니 최 박사님도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외를 금지했던 때가 제가 대학교 막 다니고 할 때였고, 그러셨구나. 예. 고등학교 무렵에서 뭐 저도 이제 혼자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은 대학 시절이 80년대니까 딱 좋대죠. 80년부터 90년대까지가 저게 뭐 아주 금지가 아주 강하게 80년 후반까지 막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럴 때면 이제 몰래바이트라는 용어가 있었다고. 몰래바이트. 몰래바이트. 예. 과외를 못하게 하니까 대학생들이 시골에서 온 대학생들이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죠. 학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 아예 아이들을 과외 학생들을 데리고 네네. 지방에 그냥 가가지고 한두 달 있다 오는 그러니까 기숙형 학원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뭐 아까 뭐 승용차로 고속도로로 가는 게 아니라 버스에서 아이들 대여섯 명을 태워놓고 버스가 그랬어요? 이동하는. 네. 그 실제로 그런 일도 있고 또 과외를 못하게 하니까 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심야 시간 영업 정지 그런 거 있고 하니까 밤 몰래 이제 그 알바하는 몰래바이트하는 친구들도 또 있었고. 그러니까 뭐 학교 또 선생님들은 현직 선생님들이 과외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잘 나가는 일진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쪽집게 과외를 한 거예요. 고관 대작들, 자녀들을. 예. 그러다 보니까 밤 12시에 들어가서 몰래 12시 이후에 과외하는 올빼미 과외도 있었고. 12시에.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만 지불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또 이제 그 시절이 그래요. 사과 박스에다가 그런 걸 막 넣어서 주기도 하고 암호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제 음호로다가 얘기하고.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런 풍경들까지 생겨났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보면은 이게 뭐 학생들한테만 영향을 미친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대학생들한테는 벌이 수단이라고 하셨다 보니까 이 용돈벌이에도 좀 심각한 타격을 준 거죠. 그래서 당시 대학생들이요 이런 아르바이트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의 부업도 가지가지입니다. 서비스업소에서부터 사무실의 불 끄기에 이르기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마장에서 경마에 나설 말들을 선보이는 일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아니 말 선보이는 건 알겠는데 불 끄는 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뭐 그 뭐죠 워라벨 해가지고 퇴근 시간이 그래도 하는데 한 빌딩에 뭐 출퇴근이 뭐 다르고 퇴근 시간이 되게 다르니까 밤중에 빌딩 불을 일일이 층층마다 이제 끄는 저렇게 끄고 다니는 그런 알바도 있었던 거고요. 네. 또 경마장에서 이제 말 보여주고 아니면 저 경마 하는데 이제 그 경비 이렇게 쓰는 거 그런 알바도 있었고 저 선배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 또는 영안실 근무하는 알바도 하는 선배도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심하게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학교를 다녀야 했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용돈벌이에도 타격을 주지만 이제 뜨거운 교육열 때문에 뭐 올빼미에다가 차에서 타는 뭐 과외까지 생길 정도로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걸 다시 걷어들였어요. 그렇죠. 뭐 사교육 억제 정책 좀 실패했던 것이고 과외는 결국엔 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대치동 학원가가 또 태동기에 접어들어서 네. 이렇게 지금 대치동이 이루어지는 어떤 시작점이 되기도 했죠. 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학여행을 가고 과외를 하고 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교육의 또 종착지가 있죠. 바로 이걸 빼놓을 수 없어요. 입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입시 얘기를 해보려면 일단 세 분께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좀 세대가 다르신가요? 어때요? 그 수능 수능 세대. 수능 세대시고 우리 이 소장님. 저는 수능 조상님 세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수능 두 번째 해. 아, 2회차 세대. 2회차. 그리고 본고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우리 최 박사님은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 학력고사 세대. 이렇게 이제 본고사를 넘어서서 학력고사 세대죠. 저는. 아, 그렇군요. 네. 수능 조상 세대, 그리고 학력고사 세대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모셨어요. 네. 보면은 이제 학력고사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영상 하나 띄워 보실까요? 자, 이제 학력고사 관련된 저희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보면. 그죠. 기억나죠. 저게 이제 꼭 그 입시 때만 되면 저기 큰 학원 같은 데서 네. 저 점수를 이제 보여주고 저거에 맞춰서 이제 점수에 따라서 이제 시험은 받고 점수는 나와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눈치 싸움, 눈팅을 해가면서 저런 걸 참고 자료로 해서 이제 어디에다 지원할 건가. 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슬픔도 있고 슬픔은 뭐냐면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불안하니까 저런 점수표를 보고 이 점수로는 뭐 예를 들어 서울대 법대를 못 가. 네. 그래 놓고 좀 안정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경쟁이 심한 줄 알고 했는데 정원 미달인 거예요. 뭐 그런 그랬어요? 경우가 나오는 네.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허탈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배짱으로 다 지원해가지고 그냥 점수대 높은 데를 또 입학하는 그러한 또 뭐라 할까요? 그 머피 법칙이 아니라 셀리의 법칙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학력고사 얘기를 하면은 학력고사 세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수능 때와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난이도가 높았다,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그런 거예요? 다 자신이 삶은 다 어렵고 힘든 거죠. 다 시대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 때는 어렵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단순했잖아요. 그러니까 암기 위주 그 시대. 암기 위주였어요. 예. 교과서만 정말 그 밉상인 인터뷰들 있잖아요. 전국 수석하고 네. 교과서만 봤다고. 달달 외웠다. 달달. 네. 근데 실제 그게 가능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또 특이하게 체력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340점 만점에 320점은 저 학력고사 점수고 그리고 20점은 체력장, 체력을 테스트했단 말이에요. 대학 갔는데 20점. 예. 그게 20점이에요. 그러면 그 최저점을 해가지고 보통은 20점을 맞는데 거기서 2, 3점 떨어지면 점수가 얼마나 차이 나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약간의 그 훈훈함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거 체력 테스트하면 턱걸이 하나 부족하면 조금 아까 하나 더 했잖아 해서 채워주기도 했고 근데 몸이 정말 아파가지고 점수 안 나오면 그것 때문에 또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고 그 학력고사 때는 정말 다양했는데 그때는 이제 전화기가 없잖아요. 휴대폰 전화기가. 그러다 보니까 공중전화 싸움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 S대에도 있고 K대에도 있고 뭐 Y대에 다 내야 되는데 거기 친척들이나 선생님들이 가 있고 이 공중전화로 연락하는 거예요. 삐삐도 없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공중전화 부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그게 바로 그 눈치 작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한번 싱크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마감 시간 직전까지 학부모와 함께 눈치 작전을 펴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며 부모의 마음을 태웁니다.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야 학과를 선택하고 뛰어가서 원서를 제출하는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싶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도 눈치 게임 좀 하셨을까요? 아니 저는 눈치 볼 만큼 뭐 점수가 좋지 않아 가지고 소신 지원. 소신 지원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또 그 학력고사는 1지망, 2지망, 3지망 지금도 그런 건 있죠, 그죠? 뭐 좀 다르게. 근데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있고 저희 때는 특성이 뭐냐면 졸정제라는 게 있었어요. 졸업 정원제. 그러니까 입학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10% 정도인가를 더 시켰어요. 정원이 100명이면 110명 하고 대신에 공부 못하면 10명은 졸업 안 시키겠다라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유야무야 돼가지고 입학하면 대충 다 졸업됐죠. 근데 처음에 시도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때는 이렇게 힘들었는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힘든 건 아니고 돌이켜 보면 그때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심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치열한 입시가 옛날부터 있다 보니까 공전에 히트를 친 대박 작품이 하나 나와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대의 또 대스타였던 이미연 씨 얼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영화 많이들 기억하셔요? 책받침 스타시잖아요. 네, 저 당시에 이제 소피 마르소, 피비 케이츠 이런 스타들이 책받침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의 영화인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실화예요? 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실제로 전교에서 아무튼 1등도 하고 했는데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서 떨어지고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남긴 그 말이 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메모를 남겼는데 그걸 이제 유명한 그 강우석 감독이 그 3년 뒤에 그걸 영화로 만든 게 이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실제로 만든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학력고사 세대 분들이 또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련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렇죠? 교련은 어땠던 거예요? 교련복을 입었죠, 저도. 교련복을 입고 그 일주일에 한 번 그 교육을 받죠. 군사훈련을 받죠. 그러면 이제 저렇게 모여서도 하고 그리고 교련 대회인 것 같아요. 학교별로 연습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모여서 저렇게 이제 경연을 해요. 경연도 하고 실제 총은 아니고 가짜 총을 가지고 16개 동작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응급처치, 뭐 응급조치 또 제식 훈련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교련 선생님이 또 뭐였냐면 그 학주처럼 학생 주임처럼 학교의 군기를 잡는 역할을 주로 했어요. 현역 출신의 뭐 장교 출신이 선생님을 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여학생들은 저렇게 응급조치술 같은 것도 배우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CPR 같은 경우를 연습시켰겠죠. 그렇군요. 이런 교련까지 짚어봤는데 당시에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사당오락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에게 4시간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넌 떨어진다. 라는 정말 무시무시할 수 있는 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놀란 게 1980년대에도 졸음 예방의 대명사인 이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을 먹고 잠을 깨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수험생들도 그 잠을 덜 자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을 먹기도 하고 아니면 뭐 체력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수험생 전문 뭐 이런 브랜드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쭉 거슬러 올라가서 1980년대에도 이렇게 졸음을 깨는 그런 잠을 깨는 약을 먹으면서까지 열심히 공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 교육열과 이 열정이 어디 가지 않는 것 같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어디 가지 않았어요. 요즘도 그렇지 않나요? 요새는 이제 더 심해졌죠. 예전에 이제 내신 성적, 뭐 모의고사 이런 게 있다 보면 내신 봐야죠, 모의고사 봐야죠. 세특 써야죠, 공동 교육과정 가서 수업 들어야죠, 주제 탐구해야죠, 자기 평가서 내야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숨 쉴 틈이 없어요. 그냥 나 고등학생, 나 고등학교 졸업했네. 거의 이 정도 될 정도로 애들이 잠 못 자고 하는데 질문을 해보거든요. 혹시 이제 잠이 부족하진 않냐, 졸리지 않냐 그랬더니 요새는 그렇게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고 버텨가지고 오히려 잠 고민하는 친구가 적더라고요. 그래요? 그 정도로 여전하게 힘듭니다. 저는 커피라는 거를 이제 거의 다 커서 성인이 돼서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쉽게 마시고 어려서 뭐 카페인 음료 마시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또 짚어봤다면 바로 마지막 키워드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시험장 얘기요. 일단 80년대로 한번 가볼게요. 80년대 영상 한번 볼까요? 이 시험장 모습인데요. 자, 이제 1985년 대학 학력고사일의 모습 저희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 학생들 얼굴 보면은 상당히 또 긴장감이 감도는데 밖에는요, 이 자녀가 혹시라도 행여나 실수할까 저렇게 부모님들이 손 꼭 잡고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까지. 최 박사님 많이 생각나세요? 저게 이제 그 학교별로 뭐 이렇게 나눠져서 뭐 그 시험 보는 때도 있었고 선지원 해가지고 후시험이 있었어요. 대학을 정해놓고 시험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하튼 대문에는 저 교문에는 그 갱엿이라고 하거든요. 엿을 붙여요? 엿을 붙여요. 그래요? 큰 거 넓적한 엿을 더 붙여놓고 거기다가 또 엿을 붙여놓고 저렇게 이제 뭐 불공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종교별로 다 다르고 또 껌 붙이는 뭐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붙이고
저럴 때 이제 많이 나왔던 게 미역국 같은 거, 계란 같은 거 먹지 말라는 그런 것들. 그때부터 미역국 미끄러지니하고 계란이 깨지고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절실함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문화가 바뀌었죠. 응원하고 막 그러는 문화로 바뀐 거고. 요즘은 그래서 요즘 영상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요즘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이런 풍경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니 어머니들도 대단하지만 없던 기운이 나겠네요. 그렇죠. 이게 2007년에 소규모로 이렇게 수능 응원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돼서 중동고 하면 저 딱 응원 생각이 나고 그리고 요즘에는 250명이 저렇게 후배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함성을 지르면서 응원을 해주니까 기운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소장님께 끝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교육이라는 게 우리 삶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제 뭐 작업 같은 직업은 갖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아틀라스, 옵티머스가 다 이제 보편적인 일은 다 처리할 것 같으니까 인간은 좀 더 가치 있는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세 분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